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강의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면 된대요.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래요.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래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수없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을 해서 고전한 이유는 뭘까요? 잘 못하는 거. 준비 없이 창업해서 그래요. 준비 없이 창업해서 그래요. 준비 없이 중개업을 시작을 해서 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소상공인이죠. 네. 소상공인. 일반적인 소상공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소상공인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정부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다른 데는 창업하면 창업자금 뭐 이런 거 빌려주거든요. 저리로. 중개업은 네 하셔도 돈 안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규제들도 더 많고. 자, 밖에 나가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죠.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쉽게 합격하신 분 그냥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시험 봤던 회차가 가장 어려웠다. 네, 1회 합격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 만나서 여쭤보면 다 어려웠대요. 1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자로 시험 봤다. 한자로 시험 봤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혹시 다음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자체를 다시 합격할 자신이 없으니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자격증을 꼭 붙잡고 있어야죠.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을 하시고 나서 창업을 하려고 이제 또 알아보시다 보면 또 이런 거에 부딪히게 돼요. 회원업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거 책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오늘 그 협회에서 실무교육 하는데 분당 지역에 회원업소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9천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천. 제일 비싼 데는 부산이에요. 부산 특정 지역은 1억 5천씩 하더라고요. 1억 5천. 즉 회원업소를 인수할 때와 비회원업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회원 모임이 없는 지역. 뭐 배경을 얘기하자면 길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한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꼭 반드시 회원업소로 가입해라. 비회원업소로 오픈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좋게 말씀을 드려요. 공동중개를 안 해주거든요. 안 해줘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회원제 프리미엄이 뭐 이렇게 비싸냐 라고 불만을 가지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고민하게 될 게 이런 고민을 하세요. 대한민국에 공인중개사 너무 많지 않아요? 수급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택관리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상대평가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인중개사는 상대평가 도입 안 하나요? 수급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합격자 수 좀 제한을 해놓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모든 공인중개사 모든 자격사 시험에 영어가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영어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고품격 자격증? 괜찮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얘기는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던 17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즉,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사는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이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계속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사실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실을 정리하려고 내렸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실무교육을 받고 뛰어들어 주기를, 자기 사무실을 인수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처럼 자격증 합격하기 전에는 무슨 놈의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냐 하다가 자격증 합격하고 났더니 더 시험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개업하기 전에는 무슨 회원 프리미엄이 이렇게 비싸냐 하다가 나중에 회원업소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신규 중개업소 오픈 반대.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사람은요, 영원히 옳고 영원히 그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 좋았다가 입장에 따라 싫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중개업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손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와 관련된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중개보수를 줘본 일 있죠? 지급해본 일 있죠?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손발이 어글거려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급해본 분 계세요? 다 비싸다고 지급했을걸? 중개보수 받아본 분 계시죠? 그죠?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난 늘 돌려준다. 자, 보세요. 똑같은 거래 금액에 똑같은 중개보수 요율표에 똑같은 중개보수인데 줄 때는 비싸고 받을 때는 작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마음. 자, 따라서 영원히 옳은 것도 없고요. 영원히 틀린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 드시는 거죠. 여러분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밖에 나가 있는 수많은 중개업소들이 여러분이 오픈한과 동시에 와, 우리 지역에 중개업소 오픈했다, 너무너무 잘 됐다 할까요? 아니면 어라, 또 오픈했네, 이거 봐라, 도대체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있다고,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여기다 오픈을 해 하고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틀렸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즉,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을 갖춰서 그러한 어떤 시각에, 그러한 어떤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준비를 하셔야 중개업도 창업이 가능하세요. 중개업 창업 성공률은요, 1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20%고요. 2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10% 미만, 약 8%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2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2년 버티기가. 거기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악의 부동산 불경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최악의 불경기 상황. 그래서 잘 될 때도 어려웠지만 안 될 때도 어려운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어쩌고 저쩌고 힘들다고 할 때 저한테 전화 와서 소득세와 부가세 절세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즉, 누군가는 잘 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오픈할 때 잠실에다 오픈했어요. 잠실에다. 그리고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처음 만나 뵈면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정신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네, 자신 없으면 오픈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네, 전해드리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교훈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동산 중개업 오픈했을 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잠실에다 오픈을 했어요. 4단지 앞에다. 잠실 4단지가 잠실 재건축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된 지역이에요. 잠실 4단지, 지금은 레이크 팰리스라고 불리우는 거기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부동산 오픈만 하면 다 떼돈을 번다고 할 때 오픈했어요. 떼돈을 번다. 그래서 저도 힘들게 공인중개사 땄잖아요. 그래서 오픈하면 떼돈을 벌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사무실 자리를 알아봤는데 마침 또 나쁘지 않은 사무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톨톨 털어서 사무실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에 오픈하고 나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막 상담으로 와서 물건을 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님들이 막 찾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만 시켜주면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건축 입주권은요, 사실 임장활동도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곧 철거할 거니까 특별히 임장활동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쉽다.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로 양 타면 얼마야? 거의 한 1,000만 원씩 받아요. 당시에 시세가 6억 4천 정도 했거든요. 1,000만 원씩 받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어떤 사모님이 방문하셨어요. 사모님이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시더니 자기가 집을 좀 팔 거래요. 6억 4천에 팔아달라고 이렇게 접수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물을 접수를 받았으니까 전 이제 6억 4천에 팔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6억 4천에 매물이 있다고 열심히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싸대요. 한 2천 정도 깎아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겠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매도자한테 전화를 해서 매물을 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매물이 발을 달고 도망가요. 자,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중개업하는 방법과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중개업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중개업하던 방식이 그동안 5년 동안 해왔던 방식과 180도 달라요. 현장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5년 미만 차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할 거예요. 왜? 본인들의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할 거거든요. 하나도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깝깝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중에 본 강의 할 때 시장 상황에 따라 중개업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촬영용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매도자가 귀한 상황이었어요.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매도자의 가격 조절을 먼저 해버리면 매도자는 다른 부동산으로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계약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라는 형태로 신나게 가격 조절 다 해놓고 협상 다 해놓고 물건을 뺏기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통상 물건을 가격을 조절을 먼저 하지 않고요. 손님을 먼저 출발을 시켜요. 자, 그럼 여기서 출발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부동산 은어예요. 은어. 많이들 사용하는 은어예요. 출발이 뭘까요? 출발. 즉시 나와서 계약할 수 있는 상태를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즉 매도자는 계좌번호를 오픈한 상태, 매수자는 계약금을 찾아서 손에 쥐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출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들끼리 얘기할 때 사장님과 물건 출발돼요? 사장님과 손님 출발돼요? 라는 표현들을 암암리에 씁니다. 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손님을 출발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뺏겨봤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죠. 물건 가격 조절을 먼저 해봐야 계약 체결까지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제 손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손님들이 죄다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정말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싸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소개시켜줘 봤어요. 손님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매수자도 싸게 샀다 생각하지 않더라고. 싸게 샀다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늘 제값 주고 샀다? 비싸게 주고 샀다. 이 생각들은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도 달라요. 그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고 싶어 해요? 싸게 사고 싶어 하죠. 그 중간에 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6억 4천 브리핑하면 6억 2천이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맨날 그렇게 6억 4천을 브리핑 안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어디다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정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혹시 인강 출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인터넷 강의 인강 출신. 별로 안 계시네. 인강 출신 번쩍. 그렇지, 많어 생각보다. 이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물어볼 때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찾아볼 때도 없어, 아무것도 없죠. 제 때는 인강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합격자 모임이 있었어요. 합격자 모임. 요새는 합격자 모임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굳이 합격자 모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학원에서 카페나 밴드 같은 거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시고 정보도 나누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합격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반자들이에요. 동반자. 합격자 모임, 실무교육 모임, 이런 것들이 바로 동반자들의 모임이에요. 합격자 모임에 가서 물어봤어요. 손님들이 다 안 하고 가격 깎아주면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합격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가격을 조절해 달라고 할 거니까 미리 좀 높여서 브리핑하면 어떠냐고. 다른 부동산도 그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6억 4천입니다. 6억 5천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어차피 2천 조절해 달라고 할 거니까 6억 5천 브리핑하면 6억 3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6억 4천에 나와 있는 거고. 1,000만 원 조절하는 건 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6억 5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싸네요, 좋네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매수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사장님 사무실에만 6억 5천입니까? 딴 사무실은 다 6억 4천이라는데.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허위 매물이었어. 다 허위 매물. 어느 정도였냐면 시세가 6억 4천인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는 3억 8천, 4억 3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얘기하자면 나중에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역사 안에 비밀이 숨어 있어, 사실은.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에 그렇게 개차반이라서 사실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킹,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마다 가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브리핑을 듣고 6억 5천원 얘기를 듣고 비싸다, 6억 4천이라던데 당신 사무실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시세를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 사무실 왜 왔을까요? 그렇죠. 혹시나 더 싼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죠? 혹시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혹시나 더 싼 게 우리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데 한 푼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매도자가 초보인 나한테 더 싸게 내놓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냐면 6억 5천에 브리핑하면 안 되는구나. 6억 4천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시세가 6억 4천인데 6억 5천에 브리핑하는 걸 통상 쿠션 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쿠션 깐다. 옛날 말이에요. 이미 17년 전에도 안 깔렸어, 그놈의 쿠션은. 그러니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한 대 때려주세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갖고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6억 4천에 열심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내일 전화 준대요. 배우자하고 상의해 보겠대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대요. 그 돈이면 송파로 안 오고 강남으로 가겠대요. 왜냐면 17년 전에 송파군요, 강남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남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거기만 강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참여정부 때 강남 3구 이러면서 송파구가 그때부터 강남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강남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은 강남 수준의 가격을 웃돌았어요. 네.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송파의 뛰어난 입지, 그 다음에 점차 갖춰져가는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 가치들을 보고 송파로 많이 몰려오셨고, 또 특히 자제분들한테 강남에서 살기 원하는 부모들이 자제분들 집을 송파 쪽으로 많이 구해주기 위해서 찾아다니셨어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6억 4천에 열심히 브리핑을 했더니 다들 생각해보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전화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생각해보셔야죠. 이게 싼 것도 아니고 6억 4천이면 원래 한 사람의 일생에 걸린 전 재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죠. 그럼요. 내일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따질 수 있는 아마추어 중개사와 프로 중개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마추어는 그럼요. 생각해 보시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상의해 보시고요. 연락 주세요. 결정을 미룬다. 이게 아마추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프로들은 절대 미루지 않아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다 바뀌더라. 생각이 자고 일어나면 다 바뀌더라. 따라서 경험이 많은 프로들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지 않죠. 그래서 당장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선수 중에 선수만 쓰던 방식이 가계약금이에요. 그 당시에는.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의 계약은 가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가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수준이 어때요? 매우 하이 클래스죠. 법적인 법리도 굉장히 잘 갖추 있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가게학금 질렀다가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분쟁에 들어가면 결국 중개사가 독박 쓰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나중에 수업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저희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오늘 개강이라서 제가 개강할 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수업을 지금 56번째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수업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까지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수업 내용은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수준도, 난이도도 조절해 나갈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초보들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지만 프로들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을 하면 프로처럼 결정을 미루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생각처럼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걸 클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클로징. 계약 체결, 클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보가 클로징을 프로보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계약을 미루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차츰차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이걸 깨닫는 데까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만나서 그 오랜 시간이 휙 줄어서 10분도 안 걸린 거예요, 지금. 네. 시행착오, 수업료 납부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억 4천에 열심히 브리핑했으나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보고 전화한다고 얘기했어요. 합격자 모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들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계약금이라는 걸 활용할지도 몰랐고 사실 저도 약간 불안했어요. 뭐냐면 이거 진짜 6억 4천에 거래해도 되는 걸까? 라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통상 중개업소가 시세의 감을 잡을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 사무실에 접수된 매물이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됐을 때 그때 중개업소가 시세를 잡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때 잡아요. 그런데 없어, 그런 게. 그런 케이스도 없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진짜 6억 4천일까? 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 또 뭐 더 있냐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뻑하면 단속 이런 게 떴어요. 단속. 그래서 단속 뜨면 문 닫고 도망가죠. 그죠? 저 때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계약서를 쓴 게 없거든요. 근데 단속 떴으니까 빨리 문 닫고 가래요. 제가 그때 새롭게 또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단속 떴다는 걸 왜 알려줄까요? 왜 알려줄까요? 자, 여러분은 혹시 작년, 재작년 신문 기사를 통해 단속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가는 중개사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했대. 자기가 곧 중개업을 할 거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너무도 대단하시게. 왜 안 했을까?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에요. 단속이 나왔는데 왜 문을 닫고 도망갈까요? 우리가 범법자인가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도대체 계약서도 하나 못 써본 나한테 단속 떴다를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 문 닫고 영업 못하니까 너도 영업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실제 가보면
그놈의 카더라 통신. 정말 대단해요.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딱 이거예요. 남자가 정장을 입고 수첩을 들고 나서면 무조건 다 닫았어 그때. 무조건 다 닫았어.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죠. 처음에는 저도 닫아야 되는 줄 알고 닫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왜 닫냐고 도대체. 그래서 열고 영업을 했어요.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단속 둬서 문 닫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단속을 엄청 많이 당해봤어요. 단 한 번도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겠죠.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겠죠.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와가지고 막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찍어서 들어와요. 찍어서. 대부분 첫 번째는요, 민원에 의해서 들어와요. 민원. 누군가의 민원. 제가 제일 많이 당했던 게 그 민원이에요. 그 민원을 누가 놨을까요? 제가 중개업을 할 때 저희 사무실에 거의 2주에 한 번씩 단속이 왔거든요.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들렸다가 출근해. 바카스 하나 먹고. 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참 멋쩍은 표정을 지면서 들어와. 그래서 또 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대화예요. 들어오자마자 신분증 보여주고요. 결국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 좀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동무원들이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계약서 좀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공무원이랑 친해지니까 공무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 그건 아시죠? 민원 접수가 돼서 단속을 나와야 될 때는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옆에 부동산하고 친하게 좀 지내세요 좀. 민원 누가 넣은 거예요? 옆에 부동산이었어. 이라인 씨. 왜 넣었을까요? 그러면 배 아파서 넣은 거예요. 왜? 맨날 지거든. 맨날 깨지거든. 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중개업을 해서 옆에 있는 부동산보다 잘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것만 있었겠어요? 구청, 검찰, 경찰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법원까지 해서. 역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네. 나중에 그 비밀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법을 선택을 해서 브리핑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들 계약을 미루기 때문에 계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아침 9시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장님, 어제 저녁에 브리핑 하셨던 그거 오늘 계약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통화했거든요, 사모님이랑. 그래서 제가 그럼요,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녁 7시 이후부터 아침 9시 이전까지 계약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요,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11시까지 계약할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그 계약금 6천 은행 들려서 찾아가면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왠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사장님 잘 알죠? 그죠? 뭔가 계약을 하려다 깨졌나 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찾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6천 찾아가지고 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사무실에 가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6억 4천에 계약하자는 분 나타나셨어요. 도장하고 신분증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럼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좀 이따 전화 왔을까요? 왔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안 왔어요. 저는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 했어요. 또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바쁘신가? 뭐 중요한 일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화했어요.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은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1시간 뒤면 손님 와요. 전화했어요. 안 받더라고. 그때 알았어. 뭔가 불길하다는 사실을. 무언가 불길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손님 물건이 출발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부동산 매물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시작을 해요. 어느 부동산에 전화했을까요? 저는. 어느 부동산에 전화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요,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날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컴퓨터용 사인펜과 A4 용지에 적어서 복사해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중개업소 그 문 있죠? 문 밑 틈으로 넣고 다니시는 연세 많은 중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연합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합부동산. 즉, 그분들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요? 전단지 넣는 거. 이걸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전단지 넣으면서 중개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전단지에, 일종의 찌라시죠. 찌라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을 할 손님이 출발했는데 지금 손님이 물건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사장님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계약 되나요? 지금 계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예 됩니다 라고 시원하게 답이 나왔을까요? 역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연락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사장님이 굳이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그 사장님이 굳이 나한테 연락해서 그 귀한 매물을 공동 중개를 해야 될 의무는 없더라고요. 꼭 그래야 되나요? 그럴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중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즉, 양타를 치는 게 더 좋다. 손님이 계약금 들고 왔는데 물건이 없으니 어디로 갈까요? 돌겠죠? 물건 있는 부동산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건 잘 잡고 있으면 손님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양타 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밖에. 물건이 그거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게 공동중개를 하겠어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양타 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사모님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요. 전화가 꺼져 있어요. 다른 부동산에 공동중개를 하자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매물이 없대요.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선택을 해야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시간을 좀 달라. 오늘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죠? 그럼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장님은 진짜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딴 부동산에 차를 댈까요? 아마 딴 부동산에 차를 댈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시게 한 다음 자취정을 잘 설명해서 시간을 좀 벌어서 그 다음에 잘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후자의 방법, 즉 사무실에 일단 오게 해서 설명해서 보내는 게 훨씬 좋다라는 판단으로 그 사장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자마자 그 사장님이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럼 매도자는 언제 오신대요? 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일단 앉으시라고 그래놓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 그리고 그런 매물을 이 동네 부동산에 다 뒤져봤는데 그만큼 좋은 매물이 없다. 그냥 사장님이 이 계약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다.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나한테 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만들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렸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계약된다며. 너 때문에 계약금 6천 찾아갖고 적금 깨갖고 왔는데 너 책임 어떻게 질 거야? 된다며.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 책임져야지. 에이, 사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가 잘못한 거 가지고 욕을 먹으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내 잘못이니까. 자, 근데 이 거래 과정에서도 난 뭐 잘못했어요? 자, 제가 잘못한 거. 6억 4천에 팔겠다는 사모님의 말을 믿은 거? 그걸 6억 4천에 브리핑한 거? 사실 이 전체 거래 과정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양쪽의 이야기를 그저 전달만 했을 것 뿐이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책임져요? 어떻게? 적금 깬 거 이자 쳐갖고 물어줄까요? 어떻게 책임져요?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걸 가지고 누군가로 하여금 욕을 먹고 나니까 기분 더럽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 사모님한테. 전화 받을 때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 사모님을 끌어다가 자리에 앉혀놓지 않으면 중개업을 때려치리라 이씨. 내가 그 사모님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라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통화, 재다이얼, 통화. 통화, 재다이얼, 통화. 이걸 했어요. 하루 종일 꺼져 있더만 전화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어, 사무실에서. 그러다가 밤 11시 통화, 재다이얼 눌렀는데 신호가 가요. 오, 하루 종일 꺼져 있던 그 전화기가 드디어 신호가 가요. 분명히 11시에 신호가 간다는 얘기는 고장나서 그동안 안 받은 건 아니었던 거야. 그지? 네. 자, 그래서 신호가 가더라고요.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랄 일이 생겨요. 받더라고요. 하루 종일 안 받던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아서 뭐라 그랬을까요, 사모님이? 여보세요?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받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이 전화를 안 받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왜 자꾸 전화를 해대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어? 너 전화 한다며. 장난해? 내가 너 때문에 이거 얼마나 먹은 줄 알아?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모님 혹시 하루 종일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전화가 안 돼서 걱정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래, 후자예요. 네. 중개업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했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제 새로 걸음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과거에 화려하셨던 분일수록 중개업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가 자랑스러운 분들은 과거에 계속 사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면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냥 과거에 사세요. 네. 자, 그래서
암담하더라고요. 한 건만 연결시켜주면 거의 돈 1,00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놈의 매매 거래는 단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나 계약서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동기 모임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해라 수많은 얘기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계약서를 잘못 쓰면 하자가 걸려서 전 재산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잘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젊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당시에는 귀여운 맛도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하자 있는 계약서를 쓰면 망하죠.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계약서의 하자는요, 계약서를 써야 생기죠. 에? 계약서를 써야 하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쓰고 싶다고. 하자고 나부랭이 관해 일단 쓰고 싶다니까? 현재 중개실무 교육이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고. 쓰는 게 먼저지. 그 다음 하자고. 근데 이놈의 하자가 먼저고, 권리 분석이 먼저고, 세금이 먼저야. 아니라니까? 쓰는 게 먼저라니까? 쓰는 거.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개실무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크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 공인중개사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중개실무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중개업을 안 해봤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학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중개업 안 해보셨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중개실무 교육을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아니야. 부동산도 안 해봤어. 부동산 했다가 망했어. 이런 사람들한테 중개실무를 배우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걸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런 걸 왜 도대체 알려주냐? 라고 반대했어요. 나중에 이유도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경험,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지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